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푸른길에서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푸른길의 조성 과정과 그 다음에 공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의 인사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푸른길 이사 김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길수입니다. 네, 푸른길 상임이사 조동범입니다. 네, 윤희철입니다. 저희가 오늘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전문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여러분을 좀 모셨습니다. 우선은 그 조성할 당시와 그 다음에 조성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 안에서의 다양한 참여들을 아마 알고 계시고 또 이야기도 듣고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테마로서는 일단은 푸른길을 좀 회고하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별로 그 공간에 대한 내가 생각했었던 그 푸른길의 이미지랑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좀 다시 되돌아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빈 공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시켰죠.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좁은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주의 명품 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렸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참여자들이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지만 또 전문가, 우리 특히 중심에 서 있던 우리 조동문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그 퇴임하고 갔던 호남대학교 박은 교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 조진상 교수님도 더불어서 그 폐선부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 아마 설계에 참여해가지고 시공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 과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조동무 교수님이 그런 일을 리더를 했고 역할을 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문 교수님한테 그런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적으로는 제일 먼저 이제 아쉬웠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했던 시기가 이제 경전선이 폐선되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003년 초기에 한 2, 3년 정도. 그때는 아직 푸른길이 공원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철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거쳐서 공원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죠. 네, 물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철도를 공원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공원 계획 수립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본 계획이. 하지만 그건 디자인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고 또 시민이 참여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만으로 계속 그 공원을 수립하게 되면 절대로 좋은 공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초기의 생각이었고, 광주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일을 두 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공원 계획들을 예를 들면 공모를 거치자 뭐 이런 어떤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긴밀하게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단계였었죠. 그래서 그나마 타협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절충된 안이 그렇다면은 푸른길은 이제 긴 거리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어차피 만들지 못하니까 구간 공사를 할 때마다 설계 변경을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안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정도에서 이제 그 절충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사이에 실제로 푸른길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3년부터 2013년까지니까 10년에 걸쳐 만들어지면서 한쪽은 이미 만들어져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한쪽은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시민 참여도 해야 되고 또 도시는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푸른길이 처음부터 좋은 디자인을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점에서
출발했던 게 가장 우선은 좀 아쉬웠던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각각의 구간에서 할 이야기들은 있겠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푸른길이 숲길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초기 단계 그러니까 철도가 폐선이 되고 초기 단계 철도에서 가장 중요했던 철로 이런 궤도 이런 것들을 철도 시설공단에서 이제 가져가 버린 거죠. 지금 같으면은 상상하지 못하는 당연히 그것을 남긴 상태에서 공원으로 바뀌기 전에는 그걸 남긴 상태에서 다 어떤 공원의 요소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어떤 뼈아픈 지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더 면밀하게 그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타협하지 말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면은 설계상에서 이제 기본 계획뿐만 아니라 구간별로 설계들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그래도 푸른길 공원의 선형적인 부분이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도 이 원칙이라고 하면은 꼭 이 공간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칙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푸른길은 이제 꼭 공간적인 디자인의 원칙보다는 푸른길의 어떤 그 NGO로서의 원칙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있다죠. 있다. 무엇을 있다. 연결하다는 뜻이 있다인데 저희가 일단 환경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제 푸른길이 하나의 생태축 또는 녹지축이 돼서 다른 공원이나 녹지하고 연결하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있다는 사회적인 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단지 그냥 공원이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관리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NGO가 그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연결하자. 세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경제적인 있다죠. 그래서 초기부터 예상이 됐던 바지만 푸른길이 철도 부지에서 만약에 공원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 주변의 재개발이나 도시 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푸른길은 거기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이제 도시 재생을 잇거나 문화적인 어떤 그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또 주변의 마을들과 도시를 잇자라고 하는 것이 그 세 가지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은 아직도 이야기가 되는 거고 현재도 유효한 그런 지점들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지만 조동무 교수님이 그 주변의 발전에 대한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도시를 점유할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도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걸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녹지를 다 잡아먹어 버렸고 또 그 주변을 다 그 숲빌딩이 점유해 버리다 보니까 조그만 이 푸른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세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거 설계를 처음에 참여를 했을 때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다 도망을 갔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오면은 이것 바꾸십시오, 저것 바꾸십시오. 계속 반복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설계되어 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안 맞죠. 그래서 제가 그때에도 자꾸 이야기했던 것이 설계만큼은 수족만큼은 우리가 무등산에서 자생하는 수목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모든 공원과 연계성을 두자. 아까 이제 그 있다에 대한 그 원칙이 바로 그런 데서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토론하는 사람하고 항시 마찰이었죠. 그래서 서울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못 얻었다고 이제 우리한테 어필까지 했어요. 우리 못 얻게 더는 못 얻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 광주시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를 원망하는 거예요. 시민들 단체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너무 과혹하게 가지 않냐, 이런 것을 계속 우리한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합리적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 조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점심 시간에
서울서 설계서를 마지막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밥을 딱 먹었어요. 우리 오늘 바꿔봅시다. 저 안에 하나씩 붙이십시오. 아, 도면 하나씩을 붙여라 그래가지고 자, 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저기다 어떻게 다 이야기하십시오. 여기서 한번 이야기가 되는 것은 답이 서운치만 이걸로 해서 광주시나 설계사한테 우리가 더 주저하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합의를 해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한 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우리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설계를 해서 발주해놓고는 우리한테 말도 없이 또 희고한 데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많이 왔고 갈등도 많이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왕 여기다 나무를 심었을 때 생태적인 것으로 갖자. 어떻게 보면은 이 좁은 공간에서 적응할 수 있는 나무들이 뭐냐를 갖고 가자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다가 그 참나무 같은 걸 예를 들어 심으면은 이 흔해 빠진 참나무를 왜 심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가이스가 같은 것이 아주 좋았었는데 뭐 섭잣나무 같은 거 좋았었는데 왜 그런 거는 심지 않고 이 그 싹이 싼 뒷산에 있는 도토리 나무를 심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런 나무들이 지금 울창에 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에 조금 우리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그런 한 구간은 그래도 이익이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좁다 보니까 어떤 큰 나무를 씌우고 적은 나무를 세울 거냐 하는 것에 굉장히 그 마찰이 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미지 식물에서 아까 그 동성중학교 갖고 온 것이 무슨 나무를 갖다 심어놨는 거는 까마귀 쪽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까마귀 쪽나무는 제주도에서 사는 게 여기 안 살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살리는 방법을 해보자 해가지고 햇볕을 제일 잘 받고 바람만 안 통하는 곳으로 맞춰서 한번 심어보자. 그래 지난번에 가끔가다 제가 그 나무를 보고 있는데 나무가 거의 쪼들어지고 조그만히 살고 있어요. 그 까마귀 쪽나무가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광주 푸른길하고 생태적인 것에 불합리성이 왔다 하는 수종도 있다 하는 것을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푸른길이 지금 약 8km 정도에서 우리 조동문 교수님 옆에 계시지만은 시간만 나면은 더 연결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자. 그래서 그 효천역, 그 다음에 그 수목원으로 연결되는 길, 같이 답사 갔죠. 그때에도 그 누가 보면은 또 우리가 땅 장사하는 사람처럼 복덕방 사람들이 땅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었었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행정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가지고 자꾸 지금까지 딜레마 되고 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광주의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 길이 어떻게 보면은 폐선 부지가 주택으로 변하지 않고 길로 하나 나오면서 그것을 철길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 광주에 어떤 동이라든지 그 경양방죽 같은 거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사실은 광주의 역사를 말할 만한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 아파트 같은 거 고척 아파트가 오면서 다 지워져 버리고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워지지 않고 그래도 남게 해주는 것이 나는 푸른 길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흐뭇하고 좋게 생각하면서 사랑하죠. 그 산에 심는 나무를 왜 자기 집 근처에 심느냐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어느 집인지도 기억이 나고 이제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분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심어진 나무는 소위 말하면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 계통의 큰 나무죠. 특히 이제 도심에는 사실은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푸른길에는 그런 나무들이 좀 많이 심어졌는데, 사실은 저희가 푸른길의 변화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옛날에는 철도 주변에 낮은 어떤 주택들이나 한옥들이나 이런 집들이 있다가 그런 나무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제 지붕의 배수로나 이런 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집도 나중에는 또 개발이 돼가지고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는 그것을 구나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낙엽이 떨어지면 막히지 않도록 해주고, 그게 어떻게 개인이 올라가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누가 그것을 심고 왜 그런 걸 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나무가 뭐 죄는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도시에서 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푸른 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철도라고 하는 교통수단의 변화들을 광주 도심 안에서 겪으면서의 또 다른 변화들을 공간상에서 가져왔는데, 도시계획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런 전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도시에 어떤 선들이 없어지고 공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변화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도시 안에서 그러한 구조들이 변하면서 좀 우리가 좀 푸른 길을 좀 다르게 봤던 시각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윤희철 박사님께서는 외부의 시각으로 푸른 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성이 되고 하는 20년 역사 안에 도시계획적으로 광주 안에 도심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보시는가요? 그래서 두 분은 푸른 길에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셨었고, 근데 저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저한테 있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철길 옆에 살았었고, 어디 사셔? 저 진월동 살다가 그리고 여기 또 봉선동 살고 했으니까 교회는 여기 서남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 이 철길에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었고, 어느 순간 기차들이 천천히 하나 둘,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다니던 기차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99년인가 제 기억에 아직도 생각나는 게, 기차가 없을 거라 거의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시점에.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그러니까 철길을 어두운데 가로등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재미로 걷는데 멀리서 빛이 하나 딱 보였는데 사고 날 뻔했죠, 잘못하면. 그게 기차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놀라서 깜짝 피했던, 뭐 경적도 울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갑자기 기차가 사라지고 철길이 사라졌고, 그리고는 한동안 거의 한 10년간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는데, 장을 보러 남강주 시장에 가시는데 그 길에 캐리어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전문가적인 시견보다는 그냥 일반 시민의 삶 속에서 조금의 변화, 스며드는 변화들을 느꼈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저희가 2010 아마 5년 6년 그쯤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로 해서 푸른 길을 그때 이제 한번 그 구간을 좀 손을 대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반대하고 막 시위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그 일대 주민들이 하나가 했던 말이,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좋은 길을 왜 갈아엎냐고.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뭐 시민운동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일종의 공공 서비스를 체험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좋았고 행복했고, 그 길을 걸으면서 숨통이 트였던,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재밌는 특성을 봤는데, 이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의 변화들을 지켜보는데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보려고 봤더니 정말 특이한 게, 그러니까 푸른 길을 빼버리면 이 일대에 공원이 없더라고요. 환경적인 만족도가 뚝 떨어져요, 그냥. 근데 푸른 길이 딱 하나 들어가니까 아예 이 체계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숨통을 틔워주는 숨결이다, 푸른 길이. 라는 게 그냥 농담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저희 가족들이 느꼈던, 그 제 주변의 어른들이 느꼈던, 그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꼈던 그 시민들의 그 느낌과, 또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바라봤던 그 공간의 변화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꿔버렸는지 그걸 느끼게 되는데,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작은 의미에서는 뭐 길 가다가 시민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게, 예전에 부동산 연구를 하셨던 전문가와 같이 이 길을 걸으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일대의 대문들이
다 기찻길을 등지고 대문을 냈었는데 지금은 푸른 길을 바라보고 대문을 내고 있다. 이것은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이다라는 말들 했던 게 생각이 또 나요. 근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도시계획적 변화하면은 너무 의리의리하고 거대한 것 같지만 일상의 시민들에게 느껴지는 체감되는 변화로 따진다면 저는 그게 엄청나게 이 지역의 삶을 바꾼 획기적인 변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푸른 길과 함께한 도시의 변화, 도심의 변화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푸른 길이 긍정적인 효과로서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삶들을 가치를 높이는 과정들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가지고 올 거긴 한데요. 지금 이제 푸른길 주변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리고 도시 재개발에 관련된 공간들의 변화들이 있고 또 저희가 조성한 지 최소 10년에서 그 다음에 15년 가까이 된 숲 공간들을 만들고 이제 그만큼 커가는 과정들에 있었기 때문에 또 푸른길 안에서의 푸른길의 숲을 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갖춰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변의 도시재생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푸른길의 재생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푸른길의 재생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광주에는 이제 그 걷는 길이 오로지 이제 푸른 길이에요. 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걸어야 건강하다. 그래서 많이 걷자. 이런 운동으로 지금 많이 전개되어 있고 옛날처럼 그 차를 타는 것보다 걷자.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유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 그러면은 푸른 길은 절대적인 그런 길로서 제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반면에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목걸이 이제 어떤 시기, 어떤 거에 적응을 잘하고 어떤 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적응을 잘하는 나무를 더 육성을 시켜주고 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잘라내는 것이 보다는 스스로 도태되는 것을 보여줘서 숲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지금 숲을 만들어 놨으니까 숲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 이렇게 변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 참새는 방앗간을 올 때에는 먹을 거 있어야 와요. 근데 푸른 길에 새들이 모이게 된 것은 먹을 거 있어야 오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새 소리가 자동적으로 들리질 않겠죠. 그게 고작 참새인데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새들이 와서 놀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겠는가. 저는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옛날에는 그냥 부탁대고 나무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존하자. 그래 공존의 시간을 좀 갖고 가게 만드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아까 푸른 길이 환경적으로 어떤 이어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단지 그냥 녹색이 연결되는 그런 의미 이상으로 생태적으로 생물이 공존하고 생물이 찾아오고 사실은 저희가 잘 착각하는 것 중에 도시에서 나무를 심는 주체가 사람만이 나무를 심는 것 같지만 실은 새들이 물러 나르고 또는 다람쥐가 뭐 이다 묻어놓고 이러면서 동물이나 조류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전파되거나 번식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번식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런 터가 있어야 될 거고, 뭔가 찾아와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생태적인 그 연결 내지는 이익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첨언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나무들이 많이 컸다고 했잖아요. 근데 길게는 한 20년, 짧게나 10년 사이에서 10몇 년 정도면 부쩍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점이죠. 시기인데 과연 그 정도 컸냐? 한 1.5배 정도는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건강하게 크느냐가 또 문제이고
근데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단지 그냥 나무가 크고 그늘이 좋고 뭐 사람들이 더 쾌적하게 느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물이 찾아오고 또 지금 그 이상으로 더 플러스로 그 푸른길이나 도시의 공원 녹지가 해야 되는 역할이 탄소 고정이나 결국 미세먼지의 차단이나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탄소 고정 문제는 나무를 훨씬 더 많이 키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지금 오늘도 봤지만은 낙엽들이 다 탄소란 말이에요. 결국 다 나무가 이 고정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고정하는 것도 있고 뭐 강압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나무가 그것을 어떤 영양분 삼아가지고 고정을 하고 나무 속에다가 탄소를 저장하는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는 현재 도시로서는 미래 도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광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푸른길도 그렇고 나무들이나 가로수들이나 성장 조건이나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훨씬 더 크게 키워야 되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럴 여건도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위협적인 거라면 지금 푸른길 주변에도 특히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들이 넓게 이루어지면서 지하 수위들이 많이 떨어지고 지하 주차장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땅이 척박해지거나 건조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당장 이제 곧 어떤 피해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대책으로 해가면서 이제 재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푸른길의 재생은 확실히 필요해요. 이제 푸른길의 재생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생태적인 어떤 보완,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푸른길이 디자인 면에서 보면 결코 잘된 공원 아니에요. 나무만 많지. 근데 이 공원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느끼고. 그래야지 윤희철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주민들이 그 왜 좋은 걸 없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막 그냥 방치되어 있고 관리되지 못한다면 그거 빨리 없애버리고 그냥 뭐 도시철도 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소중함을 느끼도록 관리를 하고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재생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 기능적으로 보면은 공원의 기본적인 기능이 또 사람들이 원하는 휴식과 그 다음에 자연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의 쉼들을 많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공원의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공원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개방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공원의 기능이나 역할을 봤었을 때 푸른길에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능,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좀 공원에 선형이긴 하지만 이 공원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좀 가지려고 하면은 더해야 되는 기능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떤 기능들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어떤 기능이 다양화가 되면은 이해타산에 관련되는 것이 맞물려요. 그러니까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벤트 행사에 그 사람들이 몰려와고 나오고 똑같은 품목을 판매를 하고 있을 때에는 바로 거부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묻어 넘겨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배려 깊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공원은 그냥 단순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연결성이 있으면 좋겠다. 공원과 공원의 연결성. 그 다음에 걷는데 단절성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다가 템포를 맞춰서 가요. 근데 갑자기 건널목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장시간 있다 보면은 어떤 또 그 우리 기능에서 또 거부 반응이 또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 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을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 물론 원해서 된 것도 있지만 행정에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기획자들이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우리가 기차를 갖고 왔을 때에 이무진 부시장께서 배려를 해주면서 남과도 같이 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그걸 갖다 놔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빅마트 뒤에가 지금 넓은 공간이 하나 있는 공간들에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벤트 행사장을 우리가 설계할 때에도 그런 공간을 좀 두자. 해서 그 동서중학교 앞에, 그 다음에 빅마트 앞에, 그 다음에 이쪽 백운 쪽에는 어디다가 했죠, 우리가? 저기 백운광장 철길 넘어서 분수 있는 데 했던가요? 네. 네, 지금은- 거기 한 건데. 네, 지금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는 지금 산수동 입구에 내려오는데 거기 한 건데.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고 해서 했던 거예요.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쓰는 걸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서 몰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그 조직의 물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는 오지 마. 우리만 여기서 사용할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원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배려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그래서 단순화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푸른길하고 다른 철도 폐선 부지들이 도시에서 공원으로 바뀐 사례들하고 이제 좀 비교하잖아요. 저는 이제 맨날 푸른길을 많이 봐서 그런지 푸른길은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고 하는데, 또 다른 데서 와서 보시면 푸른길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외국하고도 비교할 수도 있는데, 뉴욕의 하이라인이나 파리의 이제 프롬나드 프란테 보면 거기는 훨씬 더 푸른길보다 짧아요. 뭐 예를 들면 하이라인 같은 경우 한 2.7km니까 푸른길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디자인을 보면 뭐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근데 거기에서 차이는 뭐냐면, 푸른길은 또 푸른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나 모습이 있는데, 외국 분들도 푸른길 와서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반응이 하시고 그런데, 어떤 점에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어떤 수익 사업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하이라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운영 관리가 완전히 이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푸른길이 앞으로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지 푸른길의 어떤 지속적이고 질적인 어떤 개선이랄까요? 재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은 그냥 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외부에서 누가 좌판을 벌이거나 트럭이 와갖고 가로막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설의 뭐 어떤 그 노후화나 이런 것들도 그냥 노후화되는 대로 그냥 뭐 하면 하는 대로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행정이 그것을 운영 관리로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푸른길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수익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내서 푸른길에 다시 투자를 하고 또한 도시 내 다른 공원들을 만들거나 연결하는데 연결되도록 해야지.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원을 못 만들겠다, 공원의 관리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제 통하지 않는 그 변명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중요한데 그 전부터 저희가 아마 2016년부터인가 푸른길 이용자 조사도 하고 인식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푸른길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준우 국장이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정말 거의 무료로 해드렸던 매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계속 조사를 했던 이유가 이걸 한 10년 누적하면 엄청난 자산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꾸준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었는데, 재밌었던 건 푸른길을 이용한 사람들의 목적, 그게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저는 산책이나 그냥 공원을 이용하는 그 자유로운 그 느낌이 가장 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출퇴근이 제일 많았어요. 그거 보면서 맞아요.
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원이지만 푸른길은 길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히 길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길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행복감 속에 살아간 시민들도 굉장히 많구나. 그게 저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느꼈던 신기함이었고, 또 하나는 2016년 그 조사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푸른길 주변 지역의 앞으로의 개발을 고층 주거지역으로 할까, 아파트 뭐 고층 아파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저층 단독주택지 중심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2016년 답변에는 60대 40이었어요. 60이 저층 주거지였고 40이 고층 아파트였는데 2018년부터는 90%가 저층 주거지로 해야 된다. 그 변화는 아마 제 생각에는 사실 16년부터 18년 그 사이에 우후죽순 드러나는 아파트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그 위압감,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주변을 걷는 사람들이 겪는 그 일종의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도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푸른길 자체에 푸른길 안에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푸른길 주변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보통 제안할 때 일종의 길을, 그러니까 숲길을 더 연장해서 내는 것들, 그러니까 가지 뻗듯이 그것도 제안하시는데 저는 푸른길 자체를 좀 두껍게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주거지역에 대한 뭐 개발 계획이 들어오면 그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푸른길을 가운데 두고 이곳에 관해서 예를 들면 그쪽에서 갖고 있어야 될 공원녹지 면적을 이쪽으로 민다든지 그렇게 되면 푸른길 자체가 더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의 다양한 접근법들이 필요할 거고, 최근에 지구단위 계획을 광주시에서 2019년 정도에 또 이제 개정을 하긴 했는데 18년 그쯤에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도 푸른길은 그렇게 크게 고려 대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좀 거기에서 왜 안타까웠냐면 사실상 푸른길이 10km의 굉장히 긴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이 공원이 없으면 공원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푸른길을 어떻게든 더 충실하게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광주시 입장에서도. 근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렇다면 향후에 이 푸른길 중심으로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보통 아파트 단지 세우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 예를 들면 공원에 뭐 푸른길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건물을 짓게 후퇴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공개 공지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오픈 스페이스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한다든지, 또 그곳의 진출입로를 푸른길 쪽으로 더 그러니까 차로가 아니라 보행로를 더 연결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또 이 푸른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접점들을 만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장치들이 같이 존재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걷고 싶은 도시 광주와 관련된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나온 결과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문들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가장 걷고 싶거나 많이 걷는 길이 어디냐라고 하는 설문에 그거는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쓰는 것들이었어요. 이제 다중응답으로 여러 개를 써도 되는데 1위가 일단 뭐겠어요? 푸른길이요. 푸른길. 1위가 푸른길, 2위가 광주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길게 이어지는 어떤 안전한 길을 가장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불행한 거예요. 뭐냐면 도시에는 걷고 싶은 길은 자기 집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저도 한번 그런 몇 번 적이 있지만 걷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강진도 가고 장성도 가고 담양어도 가고 그런다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걸으러 가는 상당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자기 집 주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푸른 길은 이제 그만큼 상대적으로 푸른 길의 주변에 동네가 많으니까 그런 답변 빈도가 이제 많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그 조사는 몇 명이 했냐면 한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 한 700명을 포함해서 4,500명 이상이 답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응답 결과였는데 그 푸른 길을 가장 많이 걷고 싶은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응답한 게
그런 출퇴근, 그다음에 통학 뭐 이런 길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도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푸른 길은 어쨌든 그 굉장히 공간적으로 보면 선형이고 그다음에 길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확장이나 연결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폐선 구간은 10.8km에 해당하는 폐선을 했지만 저희가 완성한 구간은 8.1km에 해당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들을 좀 우리가 지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구간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공간을 확보를 하고 또 다른 연결성을 또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데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으로 푸른 길을 확대해가지고 좋은 길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다고 욕심이 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 송정리역에서 광주역까지 저 기차를 하루에 몇 번 운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셔틀은 하루에 15회. 15회. 네. 그래서 왕복 셔틀이 와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간이역 정도만 만들어 두고 나머지 광주역은 푸른 길의 거점화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교육도 하고 둘러도 보고 그 다음에 광주의 철길의 역사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식으로 하나 꾸미고 나머지 거기서부터서 걷기를 한다 그러면 효천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됐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 역은 거기는 지하철 간 것도 아니고 광주역은 이제 송정역으로 기 옮겨서 거기서 기차들이 움직여 버리니까 여기는 셔틀 기차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간이역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광주의 도시 발전에 대한 박물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광주가 발전했었는가를 거기서 한눈에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여서 걸어서 동성역까지, 송정역까지, 효천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저는 늘상 생각했어요. 그 관계를. 그래서 앞으로는 활동을 그런 방법으로 가서 확대를 해놔야 그 푸른 길이라는 명맥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그 넓혀갈 수 있는 마인드가 안 되겠느냐, 기초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 도시 구리집아라는 책을 쓴 그 박용남 수장이 최근에 광주 왔을 때 우연히 얘기를 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주는 광주 송정역에 딱 내렸더니 메인 관문인데 도시의 그 이미지인데 그걸 왜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엉터리로 만들어 놨냐라고 질문을 확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왜냐하면 광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메인, 그러니까 중요한 관문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광주 송정역에 내려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광주역부터 또 광주 송정역까지 푸른길 연장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걸어서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을 가고 광주역에서 또 뭐 더 간다면 이제 도심 구간까지 쭉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 20km에 가까운 엄청난 일종의 길이 생기는 건데 뭐 우리가 스페인의 그 순례길처럼 뭐 그 정도까지 또 뭔가 스토리를 만들면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광주역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까 대표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타이완 카오슝을 갔을 때 그냥 정처 없이 걷다가 우연히 보홀 예술 특구를 갔고 보홀 예술 특구를 좀 그러니까 피어터 아트 센터라는 그곳을 지나서 쭉 가다 보니까 분명히 그곳은 예전에 기차역이었던 것 같아요. 사이즈로 따지면 지금 광주역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그곳이 다 잔디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잔디로. 기차 라인이 막 수십 개가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연스럽게 돗자리를 깔고 그러니까 일종의 피크닉 즐기듯이 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넓은 공간에 그 카오슝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공원녹지 공간 만든 거 보면서 물론 이제 그곳은 항만 바로 옆에 있는 약간 소외된 구역이니까 부동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멋있는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광주역이 좀 복잡한 게 그곳을 손을 대기 어려운 게 예를 들면 5.18 사적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철도 그 기지가 들어가 있어요. 철도 시설공단 부지도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광주시만이 어떻게 노력해서 그곳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많은 기관들, 그러니까 국가기관까지 연결돼서 이것을 바꿀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저는 그래서 기능적 전환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철도라는 그 수단이 너무 의지해서 그곳을 계속 놔두는 게 맞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뭐 새로운 미래 교통수단으로 연결을 한다라면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거는 지금 현재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놔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역 부분에 대한 한번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하고 꼭 기차가 들어와야 될까? 들어온다면 아까 김길수 대표 말씀처럼 간이역 형태로 만드는데 꼭 그 기차 라인을 예를 들면 다른 형태로 해서 그 앞에 있는 하남대로를 이용해서 기차를 지하로 넣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건데 그런 고민들 없이 그런 상상력이 없이 이 거대 도시 안에서 단순히 그냥 그 공간을 그냥 예전에 기찻길이 있었으니까 여전히 그대로 놔둔다라고만 한다면 그건 너무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 광주역 때문에 안타까운 게 그 블록 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실제로 그 광주역 내부 구간에 대한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대부분 바깥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일 중요하고 가장 활용하기 좋은 공간은 손도 대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뭐 어떤 뭐 시설물을 집어넣고 최근에 뭐 혁신센터라든지 여러 건물들을 넣는 이런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제 생각에는 광주역의 기능이 더 떨어지고 역할이 사라지는 시점이 되면 못해도 5년에서 10년 안에 그 기능적인 고려가 다시 재편되면 현재 그 공간들을 다시 또 재편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또 이중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확하게 노선을 정하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광주역에 대한 것을 꼭 교통수단의 거점으로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형태의 예전에도 논의됐던 뭐 북구청 이전해가지고 그곳에 무슨 그린 행정 복합타운을 만든다는 제안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을 다시 한번 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하는데 상상의 내용에는 지금 추진하는 일하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워낙 또 긴 문제니까 지금 광주역에서부터 송정역까지는 11.4km 내지는 11.2km 정도 11km가 넘어요. 그러면 딱 송정에서부터 옛 경전선 광주역을 거쳐서 남광주 거쳐서 효천역까지 가는 게 절반 정도가 지금 광주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있는다면 만약에 푸른 길로 이을 수 있다면 푸른 길 2가 된다면 2배가 되는 거죠. 푸른 길이 2배가 돼요. 사실은 저희가 한 번에 걸을기도 굉장히 긴 길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푸른 길로 연결된다고 하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못한 일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 자체로서만 엄청난 일이 아니라 광주의 도시에서는 엄청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사실은 광주선 구간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산발적인 도시들이고 굉장히 이질적인 도시들이 막 섞여 있어요. 농지도 있고 그다음에 정리가 되지 않은 공장지대도 지나가고 특히 경관적인 면에서는 철도이기 때문에 주변의 경관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셔틀 기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말도 못하게 광주에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있나 이럴 정도의 그 공간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거 핵심적인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역할에서 이거를 결국은 친환경적인 공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 공간으로 내지는 푸른 길로 돌리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공간.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철도나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상을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이나 저거는 지하철로 구간 빠져나가고 극락역에서부터 송정역까지는 또 미래에 또 그냥 지상으로 남겨놨다가 또 미래에 가능한 부분에 또 지하한다든지 아니면 없어진다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하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지상 구간 그죠? 현재 지상 구간은 그 자체 그냥 둬도 사실은
슬기롭게 그냥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저희가 이 옛날에 철도였으니까 이 뚝을 없애고 이쪽하고 연결해야 되겠다. 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철로 그대로 둬도 공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이 변한다는 거죠. 그 주변이 변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나무를 심어도 되고 푸른 길을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상을 하는 건데 거기서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그 광주역도 그 광주역으로서의 기능 만약에 철도라고 하면 저는 지금과 같이 지상으로서의 광주역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철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지금 지상으로서 유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사실은 하지 않는 일이에요. 뭐 예를 들면 대전, 대구에서는 또는 순천에서도 철도를 다 지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왜 저희는 그거를 지상으로 두고서 그 상상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조금 이야기가 조금 약간은 이제 오버할지도 모르겠는데 푸른 길을 하나의 그 어떤 비전으로 놓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엄청난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그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광주에 지금 그 순환 지하철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하철을 타고 송정역까지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물론 광주를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관문이 어디냐 왜 이러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송정리가 광주의 관문이었었죠.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송정리를 모두 거쳐서 광주 안으로 들어온 것이 광주 역사였어요.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그 송정역이 그렇게 역사를 더듬어 보면 낯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셔틀버스가 셔틀 기차가 얼마큼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하철이 순환 생기고 지하철이 생겨버리고 나면은 굳이 그게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거기다가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방법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인구가 불어나는 정책이 더 필요한 것이지 그게 뭐 철길을 많이 유지시켜 가지고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를 우선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우리가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 교수님께서 자꾸 상상 이야기를 했는데 상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고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이 한 뜻으로 이끌어 간다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광주역이 개역한 지가 1922년이에요. 광주역이요? 네, 근데 현재 위치는 아니에요. 네, 구역이죠. 현재 위치는 현재는 1960 북동 네, 저쪽이 북동 쪽이죠. 어쨌든 그 광주역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다시 갔기 때문에 신역이긴 하지만 광주역 개역은 이제 그 역사를 이어받은 거죠. 네. 지금도 사실은 광주역의 한 절반 정도는 실제로는 쓰질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측, 그러니까 푸른길 쪽, 현재 푸른길이 잘려 있는 그쪽하고는 철로를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로와 철로 사이도 뭐 들풀을 심든지 그러면서 좀 개방을 하고 뭐 그 정도면은 경관으로 보면 실제로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광주역의 북쪽과 남측을 잇는 그 다리 그쪽에서 보면은 조망이 탁 트인 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광주의 명소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그냥 저렇게 묵힌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디테일하지만 좀 아쉬운 이야기죠. 네, 그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좀 연결하고 그러면서 이 자원에 대한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니까 셔틀 열차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있겠지만
도시철도 2호선 개통되고 지금 전남대학교 후문부터 해서 순환선이 쫙 그려지면서 또 1호선을 타고 환승해가지고 바로 광주 송정역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무용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역할을 더 이상 그 기능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 딱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누구나 쉽게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고 바꾸려는 좀 더 가시화된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푸른 길은 어쨌든 도시 안에 그 길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시 공간 안에서도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2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처음에 푸른 길의 가치적인 목표랑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가치적인 목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가치관하고 지금 앞으로의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푸른 길을 좀 봐야 될지를 조금 개개인별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변에 있는 광주의 역사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게 진짜 광주다운 광주 거리를 보여줄 곳이 없어요. 다 지워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은 것을 모르겠어요. 그게 다 돈 욕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그동안에 찌들리게 철길 옆에 살았으니까 나는 좀 더 좋은 것에 살아야 되니까 땅값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게 그 사람들이 보상 심리가 아주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사려 깊게 생각하면서 좀 다독기를 주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조금 더 변화되는 주변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서운해요. 네, 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같이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와서 웃고 있을 건데 아 내가 이런 환경에 살 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됐을 건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악이 돼 있을지 않겠냐는 경에 따라서 그렇게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도시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좀 그런 것까지 좀 봤으면 이렇게까지 고층 빌딩이 들어서지 않고도 푸른 길이 광주의 면모다운 광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송령리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면은 적어도 들판은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푸른 길 처음 이제 설계할 때 행정하고도 그렇고 설계사무소와도 그렇고 NGO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안 맞았을 때가 있었어요. NGO나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사람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설계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그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연남동 경의선 숲길처럼 뭔가 이용 이런 쪽 뭐 이런 걸 말씀하셔갖고 좀 그래도 디자인이 좀 있는 그런 쪽을 이야기했다면 행정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숲 터널이 있고 막 그런 그냥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다 맞는 이야기인데 단순하게 숲 터널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좀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안 잊혀지는 게 도시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원이고,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는 공간으로만 생각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서는 저도 이제 그 나무의 중요성은 이야기하지만 앞으로의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떤 점이냐면 아까 운영 관리도 필요하지만 아까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집가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재개발로 해서 고층화되는 그거에서만 이제 그런 어떤 도시 경관을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푸른 길이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서도 설마 그렇게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 동명동 같은 경우는 단 저층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충분히 또 같은 집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파트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고 도심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도심이면서도 푸른 길과 어울리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할 테니까
그러니까 역시 주민들도 이 도시의 미래에서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런 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푸른길 이사장님도 한때 하셨던 고 최봉익 선생님이 푸른길을 이제 도시재생의 하나의 그 중요한 계기, 항상 그걸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형상에 빗대서 보면 푸른길이 그 어머니의 치마끈이다라고 이렇게 한복적으로 이렇게 치마를 입으실 때 질끈 동여매는 치마끈처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뭔가 도시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 도시 재생의 중요한 어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점을 좀 명심해 달라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관점, 가치, 그게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푸른길이 길다란 10km짜리 선이 아니고 그 공간이 합쳐진 하나의 면적인 그냥 평면의 공원이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왜 공원을 조성하는데 16년이나 걸렸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16년이라는 그게 조동문 교수님이나 김기수 대표님이나 말씀하실 때는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같이 제안하고 계획 세우고, 그러니까 계획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일들이 수없이 발생했겠죠. 근데 저는 그 서비스를 즐겼던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처음에 그냥 한꺼번에 조성을 해버렸다면 처음에 한 2년에서 5년 정도는 이용자도 늘고 막 했다가 그 공간에 과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과연 시는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진 않았다고 봐요. 그 광주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행정의 행위를 보면 그런 형태의 세심한 행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2000년에 선언을 하고 만들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시민들이 추동하고 시민들이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어느 구간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그게 점점 확대되는 그 과정 속에, 물론 한쪽에서는 조성을 하고 한쪽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시민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또 일종의,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구역들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푸른길이 16년 동안 쉬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을까? 성공했고, 또 일종의 환경운동의 새로운 뭐랄까요, 역사나 흐름들이 끊기지 않고 갔던 중요한 매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환경운동 단체들이 하거나 환경운동이 추진되는 거 보면 특이하게 이 굴곡이 있거든요, 쌓인. 그래서 잘 되다가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게 있는데, 푸른길도 그런 게 없진 않지만 그 16년 동안의 역사들을 쭉 보면은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일종의 그 추세가 점점 상승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는 사람도 부치고 힘들고 하겠지만 즐거웠을 것이고, 또 그것을 그 서비스를 누리는 시민들도 그걸 변화한 그 과정을 보면서 행복했을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1.6km의 끝단에 있는 그 구간은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푸른길 2.0이라고 표현 쓰면서 광주역부터 송정역까지 확장하는 것도 저는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다. 일단 선언하고 하겠다라고 메시지가 나갔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씩 또 길게 만들어가는 것이 또 이 도시를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바꿔가는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10년 동안 답답했을 것이다라고는, 아니 진짜 10년 동안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었어요.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약간 허무해졌다고 할 때 그런 게 있죠. 공항이 왔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시작과 조성하는 기간 안에 온 전력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다시 10년을 관리를 하면서 또 지켜봐 주셨잖아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음에 10년과 다음에 20년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푸른길에서 20년, 10년과 10년을 같이 해주신 전문가 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른길은 광주의 숨결이다.